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변론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대여금을 청구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재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는 이 변론주의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이런 거입니다. A가 B에게 이제 1억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그래서 1억 원을 이제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음도 발행을 이제 받았다 이거예요. 비로도 어음도 이제 발행을 받았다라고 하면 A는 B에게 이제 받을 돈은 1억 원이지만 권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금, 어음 두 가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A가 요 B에게 요 대여금, 어음을 둘 다 청구를 했다면, 뭐 선택적 병합 이렇게 해서 둘 다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요, B의 입장에서 이제 시효 항변을 할 때, 요 대여금 채권은 시효 완성되었습니다. 또 어음 채권은 시효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에 대한 시효 항변인지를 특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 항변만 했다면은 요거만 이제 항변을 한 것이고 어음 채권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어떠한 채권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것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그러면 이제 이 권리에 대해서는 그 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어땠냐면요, A가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여금. 그러니까 대여금과 어음을 같이 청구한 게 아니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증으로 갑제 1호증으로요. 갑제 1호증으로 어음을 B가 발행한 어음을 이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음을 내가 이제 1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어음금 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이제 서증으로 이렇게 어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B가 뭐라고 이제 그 항변을 했냐면 그 어음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B가 항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 B는요, 시효 항변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대여금 청구, 어음 청구를 같이 했을 때는 이게 항변을 할 때는 뭐에 대한 시효 항변인지를 특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A의 청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청구 하나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가 시효 항변을 했다면 이거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야. 다만 시효 기간은 어음 채권은 3년에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을 잘못한 것뿐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여금 채권이 뭐 민사면 10년일 거고 상사면 5년일 텐데 그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시효 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시 1번의 밑줄 친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거야. 지금 대여금만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했다면 그거는 요거에 대해서 항변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두 개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니까 시효 완성 항변했다면 그거는 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항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판시 2번에 보면은 소멸시효 기간은 잘못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효 기간은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판시 1번, 2번 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판례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시효 중단, 우리가 좀 뒤에 배우겠지만은 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재판상 청구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죠. 이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채권자가 뭐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여금 소송 이런 방식으로 재판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효 중단이 되는 이제 시점은 언제입니까? 시점은 이제 소제기 시예요. 소제기 시.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점은 언제냐? 그러면 언제까지 시효가 멈춰 있다가 다시 스타트가 되느냐? 이건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A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 응소해서 자기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면은 요 A의 적극 응소 이것도 재판상 청구로 본다는 겁니다. 시점은 언제냐? 이거 시점. 정확한 시점은 언제냐? 답변서 제출한 때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소를 제기했을 때 소 제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되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한 답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종점은 똑같이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안에서 B가 이렇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응소를 했습니다. 응소를요. 그러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은 이거는 어떤 사실상 어떤 재판상 청구라는 응소행위라는 재판상 청구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응소하면서 바로 시효 어떤 중단에 어떤 항변,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A가 이제 어떤 시효 중단에 항변을 하면은 그러면 시효는 중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 변론주의 원칙상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중단의 주장을 해야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이런 주장은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응소 시에 바로 그런 주장을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시효 완성되기 전에 답변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시효 중단의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장은 이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소 행위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봐서 시효가 중단된다는 거. 그 시점은 답변서를 제출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소 행위를 시효 완성 전에 했다면 시효는 이제 중단되는 것인데 다만 변론 종결되는 그 전까지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은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중단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재판상제 청구가 있는데요. 1번 판례는 지급 명령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 그 청구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어떤 금전 청구를 이제 하는 경우에 좀 더 간이하고 신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뭐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바로 이제 지급 명령을 합니다. 채무자에게요. 그리고 그걸 받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신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렴합니다. 인지 때도 보통 소송의 이제 10분의 1 이렇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간이 신속한 특별 소송 절차다 이거야. 특별 소송 절차다. 그런데 법원을 어떤 통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의 경우에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급 명령의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에 이게 중간에 각하치하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후소를 제기하면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가 각하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급 명령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주소가 이제 어떤 제대로 보정이 안 됐다든가 그런 이유로 각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최초 지급 명령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사안은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어떤 A라는 여성이 어떤 강간 피해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 2월에 이제 강간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간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A가 이게 강간을 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꽃뱀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로 고소한 거는 이제 불기소가 되고 오히려 A가요. A가 무고고 또 간통 그걸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꽃뱀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서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실제 피해자가 맞다라고 해서 2004년 9월에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꽃뱀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고 그다음에 간통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04년 9월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해가 발생한 건 이때지만 그거를 안 날은 이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단기 소멸시효 3년은 이때부터 진행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44페이지 판시 2번에 보면은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갑의 손해배상 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2007년 9월 21일에 무죄 확정된 게 24일이네요. 2004년 9월 24일인데 2007년 9월 21일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3년이 되기 직전에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했으니까 시효가 중단이 됐죠. 그런데 이게 2007년 11월 13일에 각하가 됐습니다. 지급 명령이 아마 주소 보정을 제대로 못해서 각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하가 되면 이 6개월 이내에 다시 후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최초 지급 명령 신청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각하에 의해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2008년 3월 18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효 중단된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판례는 지급 명령도 재판상 청구의 일종으로 봐서 시효 중단된다는 거. 그러니까 소송도 취하 각하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지급 명령도 이렇게 각하가 됐을 때 소송을 그 6개월 이내 제기하면 최초 지급 명령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는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손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제 어떤 무고 간통으로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어떤 피해자다, 어떤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지급 명령의 경우에요. 지급 명령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이의를 하면은요, 소송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명령은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지급 명령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소송 절차로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효가 중단되는 거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냐 아니면 소송으로 이행한 때냐인데요.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제기도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권리자를 이제 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그 소장을 늦게 이제 조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에 거리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간격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만약에 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도 이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급 명령을 이미 신청했다 이거야. 그럼 그때 시효 중단된다고 봐야지 되지. 이게 소송으로 이행한 때 비로소 시효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자, 일부 청구의 경우에 시효 중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배우시는 것처럼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부 청구하는 것임을 이제 분명히 한 경우죠. 이렇게 명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 청구한 거에 대한 권리 행사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되는 거고요. 일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소송 중에 이제 어떤 게 많냐면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자기의 이제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가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소제기 단계에서는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신체 감정을 해서 노동 능력 상실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청구 금액을 이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제가 많이 하는 소송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토지 보상금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실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어떤 행정 소송을 제기했을 때요. 소제기 시점에서는 얼마를 증액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감정평가랍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제 해서요. 이게 감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의 이제 적정 보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두 가지 사례 다 일부 청구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거만 청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만 청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신체 감정이든 감정평가든 그거를 통해서 그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면, 특정이 되면 그걸로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거야.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일부 청구이긴 하지만 사실 그 권리 행사는 전부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이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전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1억인데 소 제기 시점에서는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서 1,000만 원만 이렇게 청구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요 1억 원에 대해서도 다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 제기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1억 원을 청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이게 그 어떤 뭐 명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이게 분명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사실은 전부를 청구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이 소송은요. 근데 다만 처음에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전부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에 이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구 취지를 이렇게 확장을 1억 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다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확장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이 이제 그냥 승소 판결로 나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한 2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소제기 시점에서는 200만 원만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이제 자기의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200만 원만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다 재판 과정에서 그게 밝혀져서 2천으로 확장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초 소제기 시에 2천만 원 전부에 대한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200만 원으로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200만 원으로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시효 중단은 이제 200만 원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 있잖아요. 1,800만 원. 이거는 그냥 시효가 그럼 완성돼 버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청구 취지를 이렇게 2천만 원으로 확장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소제기 시점에서 나머지 청구 취지 확장할 거를 전제로 소를 제기했다면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한 거라는 거예요. 소제기 시점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그 권리 행사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한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최초 소제기 시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 전부에 대한 어떤 최고의 의사표시는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고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 1,800만 원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면 최초 이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최고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초 소 제기 시점에서의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이렇게 쭉 권리 행사가 되다가 이제 재판이 종결되잖아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이제 A가 이제 어떤 토지 소유자였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A의 토지를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익 사업을 하면서 A가 어떤 이주 대책 일환으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토지 수용에 있어서 간접 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금을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돈으로 받지 않고 어떤 땅으로 받고 뭐 아파트로 받고 그런 간접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익 사업으로 내 땅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 이게. 근데 거기에 내 주택이 있었다 이게. 주택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주자에 대한 택지 아니면 뭐 주택 공급 이런 이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요, 일반인들보다 그 분양 가격이 보통 한 80% 이 정도로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의 주택을 이렇게 빼앗긴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택지든 아파트든 공급할 때 사업 시행자는요,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A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 기본시설 설치는 이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분양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는 이제 낮은 금액으로 분양이 됩니다. 근데 이 A가 분양받은 금액에는 이게 생활 기본시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너가 받은 분양 대금에는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소재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게 생활 기본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게 복잡해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0만 원만 이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거를 청구 취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승소 판결이 나니까요. 다시 이제 후소를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1,8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최초 200만 원 청구할 때부터 잔부에 대한 청구를 할 의사가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최초 소재기 시에 시효 중단이 이제 됐고, 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2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도 최고로서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한 때부터 6개월 이내만 소를 제기했다면 시효 중단이 이 전부에 대해서 됐을 텐데, 사실 요거는 6개월이 좀 넘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소송고지입니다. 자, 소송고지는요. 자,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은 4번 이제 판례를 보면 이제 이런 거입니다. 자, A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이제 1차 사고가 있었고 또 얼마 있다가 또 2차 사고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요 2차 사고의 가해자인 요 피고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요 2차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다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A가 이게 2008년 10월 11일에 어떤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장애가 이제 어떤 후유장애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요때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소를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 진행 중에 보니까 요 A의 요 지금 그 장애가요 2차 사고보다는 1차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1차 사고 가해자인 요 C에게 이제 요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소송 고지를 한 거예요. A가 이제 C에 대한 소송 고지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소송 고지는요. 그러니까 법원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고지해 달라 이건데, 자 어떤 이제 고지를 이제 했냐면은 이게 1차 사고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런 장애가 있는 거면은 너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너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소송 고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6월 7일에 이제 제출한 거예요. 2011년 6월 7일인데, 이때는요, 이때부터 이제 3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사고 3년 전에, 이렇게 소송 고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고지가, 보통 바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요 C에게 송달을 할 텐데, 2011년 11월 15일에서야 C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게 법원에서 송달한 때까지 상당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요 후유장애 그 진단을 받고 3년이 넘은 그런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송 고지도 하나의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건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법원에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요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송달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이때부터 요때는 시효 완성 전이고 요때는 이제 시효 완성 후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보통의 최고라고 보면은,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이제 그 최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도달주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 도달해서 이제 시효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법원에서 이제 그 어떤 송달 절차를 늦게 한 거에 따라서 어떤 권리자에게 이제 가혹한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소송 고지는 어떤 최고로서의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건 맞지만은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소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아도 소장 부분이 도달하지 않아도 소제기 시에 바로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그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유추 적용하는 거죠. 유추 적용해서 요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요. 5번 판례도 이제 요거랑 좀 유사한데요. 그러면 맞다. 오케이. 요때 이제 시효가 중단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라는 건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완 조치. 6개월 이내에 이제 보완 조치, 뭐 소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때부터 6개월이냐, 언제부터 6개월 내에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A의 입장에서는 요 C에게 이렇게 소송 고지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소송 고지를 한 이유는 요 소송 고지를 받고 C가 이제 이거를 보조 참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조 참가를 안 해도 마치 보조 참가한 거가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너에게 권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이제 사실은 이제 소송 고지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A가 B에 대해서 제기한 요 소송이 만약에 이제 패소했다 이거. 패소했다면 그때 가서 요 C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보통 그 소송 고지 하는 이유가요. 따라서 요 소송이 B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요 C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 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게. 따라서 요 소송이 종결되고 6개월 이내에 A가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도달된 때부터가 아니고요, 소송이 종결된 때부터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이제 최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보통의 최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최고로서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도달하고 바로 이제 6개월 내에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소송 고지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면에서 소송 고지서를 제출만 하면 시효 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소송이 A에 B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게 요 피고지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요 소송이 종결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만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게
5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줄 쳐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피고지죄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내가 비에게 지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 의사가 표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걸 계속한 것으로 권리행사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같은 취지의 판례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이제 최고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권리 행사잖아요. 소송고지라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최고하고는 달리 시효 중단에 있어서도 조금은 넓게, 조금은 그러니까 시효 중단되는 시점도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때고 종점도 그러니까 그 이제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소송 종결된 때부터다. 뭐 이러한 취지의 이제 요 판례인데요.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효 중단이 언제 돼서 언제까지 되느냐라는 재판상 청구는 명확해요. 재판상 청구는 소장을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이게 명확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소송고지뿐만 아니라요. 여러 이제 집행법상의 이제 어떤 행위들, 뭐 배당 요구를 한다든가, 채권 신고를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권리 행사의 어떤 시효 중단효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판례가 이제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그 논리가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그 개념은 사실 일본 판례에서 많이 이제 그 차용이 된 거예요. 일본의 이제 유명한 그 민법 학자 중에 그 아처영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와가지마 사카예라는 일본 민법의 뭐 아버지 뭐 이런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그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가 재판상으로 이루어지는 최고가 있다. 그래서 재판상 최고의 경우에는 이게 그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최고로서의 권리 행사가 계속된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제 받아들여 이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가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소송 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좀 전에 봤던 판례도 사실 그런 논리가 이제 녹아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리에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해 전에 이제 그 논문 하나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채권 집행과 이제 소멸시효 중단효라는 그런 논문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채권 집행 부분에서의 여러 권리 행사가 시효 중단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제가 참고를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6번 판례도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어떤 그 당사자를 이제 어떻게 특정을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소송법에서 이제 잘 이제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이렇게 1억 원을 청구했다, 얘가 1억 원을 이제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소송 진행 중에 이제 B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서 요 C가 이제 상속인이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그 대법원은 이게 이게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사망해가지고 C가 상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당사자 표시 정정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로 이렇게 표시 정정을 이제 하도록 해요. 이게 피고 경정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사실 피고 경정은 우리 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 표시 정정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 경정으로 보게 되면요, 경정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제 소 제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C로 피고를 경정하는 이렇게 피고 경정을 이제 했다면은 경정 C가 있을 텐데, 요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 제기하고 피고 경정되는 사이에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이 채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피고 경정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하잖아요.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하게 되면은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판례는요, 피고 경정보다는 이 당사자 표시 정정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6번 판례는 뭐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이래요. A가 이제 B가 살아있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게 소송 중간에 이제 사망한 게 밝혀져서 C로 이제 표시 정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A가 최초 소 제기 시에 B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A가 피고를 그냥 B로 이제 표시를 한 거야. B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사망을 해서 C가 상속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겁니다. 이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면 이제 해주는 게 기존 판례였는데, 너가 B가 사망한 걸 알고도 B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너는 B를 피고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C로 이렇게 표시 정정을 못하고 뭐 피고 경정이든 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좀 더 넓게 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이사는 그 상속일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소의 실질적인 피고이고 소장의 표시를 잘못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 C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인정이 되고요. 소 제기 시점, B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한 그 시점에서 시효 중단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이런 경우에 피고를 B라고 표시하지는 않아요. B가 사망한 걸 A는 알았거든요. 그럼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이렇게 표시하겠죠. 누군지 몰라도 망 B의 상속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보통 할 텐데, 이 경우는 이제 사망한 걸 알면서도 그냥 B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좀 넓게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판례는요,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은, 재판이 이제 끝나기 전이다. 뭐, 1심, 특히 우리 대법원은요, 1심 진행 중에 뭐,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든가, 그런 이유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당사자 표시 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 그러니까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선고가 되잖아요.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 판결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지켜지지 않은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 판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고가 되면은요, 그 이후에는 항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수기 신청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당사자 표시 정정도 안 되고, 예, 그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이게 당연 무효 판결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8번, 48페이지 거기 이제 사실관계들을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이게 A가 B를 상대로 이제 2002년 7월 27일에 이제 소를 제기해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B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상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08년 10월 18일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이게 이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이제 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효로 저 채권이 이제 소멸하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한 이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2012년 5월 9일, 그러니까 10년이 거의 되어가는 무렵에 소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 제기해서 소송 과정에서 B가 사망한 것이 밝혀져서 C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했다면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승소 판결이 나버렸어요. 9월 7일에 그냥 승소 판결이 나버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대법원은요 당연 무효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판결이다 이거. 시효 중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B에 대한 이미 사자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는 시효 중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요 이제 불이하거나 또 소를 제기했는데 2012년 12월 3일에 소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때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소다. 시효 완성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자, 이때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소가 제기됐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무효 판결이 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했으니까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 판결은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 제기했다가 취하 각각 기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그 법리가 이 당연 무효 판결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7번 판례 뭐 아주 중요합니다. 7번 판례요. 그래서 당연 무효 판결에는 170조 이하, 그러니까 최초 소 제기했다가 취하 각각 기각이 됐다가 6개월 이내에 후소 제기하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그 규정은 이게 당연 무효 판결에서는 그거는 최초 소 제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8번 판례는 이게 기판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A가 어떤 B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또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건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이건 그냥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았고 10년이 돼간다 이거야.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거는 이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 다수 의견은요. 그래서 보통의 소하고 달리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의 후소는 이거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효가 10년이 되어 갈 무렵에 후소를 제기해서 또 중단되고 또 그때부터 또 10년이 되어 갈 무렵에 또 시효 중단 소송을 제기해서 또 중단이 되고 그러면 몇십 년간 요 B는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채무자 여기가 돈을 빌려 쓴 거니까요. 그리고 채무자 보호는 어떤 뭐 회생이나 파산 이런 걸로 이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한 어떤 그 소재기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소가 있었는데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또 제기하는 거, 이거는 기판력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 1번을 보면은 채권은 영구적인 게 아니다. 소유권처럼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한시성을 기본적인 성질로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다수 의견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시효 10년이 지나갈 무렵에 또 재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10년으로 또 연장이 되고 또 그때 끝나갈 무렵에 또 소재개고 영구 불멸의 채권을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민법에 예정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판력상 또 맞지 않는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최고 같은 거는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계속 최고 그 최고 시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상 청구도 계속 하는 걸로 시효 중단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 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조금은 놀랍습니다. 대법관들도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상당히 놀라운데 기본적으로는 권리자가 보호받아야죠.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리가 만족되지 않아서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데 그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너무 어떤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닌가. 그래서 다수 의견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반대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9번 판례는 시효 중단을 위한 이제 그 소재기는 기판력에는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1억 원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을 이제 이겼고 신소를 제기한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B는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이행 소송을 보통은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 소송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다수 의견은요. 실제로 그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건 또 맞긴 합니다. 그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소를 굳이 이행의 소송으로 또 제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행의 소송으로 A가 원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유형의 어떤 확인 소송을 이제 인정하자라는 게 이제 그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이제 확인 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 판결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요 소가 제기되었다라는 확인만 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 그러니까 후소를 이행의 소로만 이제 인정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A가 이제 후소를 이렇게 제기하잖아요. 1억 원 지급하라라고 두 번째 이렇게 후소를 제기하게 되면은요. 이 첫 번째 소송 변론 종결 이후에 요 두 번째 소송 변론 종결 이후까지의 그 사유는요. 첫 번째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의 기판력은요. 요 소송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 그거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는요. 이거는 이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변제가 됐다든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가 그런 사유는 B가 이제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이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패소의 위험을 안게 된다 이거야. 패소의 위험을 안게 된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요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떤 그 변제라든가 소멸시 완성됐다든가, 그거는 요 B가 청구이의로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인데, 이거는 B가 선택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A가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면요, 이제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요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판력이 또 후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기판력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청구유로 다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빨리 이 소송에서 후소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다시 후소를 제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확인 소송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4년 11월 10일 선고 2013가합 1526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런 유형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요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자 이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 소송이 아니니까 요 이후에 어떤 그 후소 변론 종결까지의 새로운 어떤 변제, 소멸시효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새로운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요거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요것만 확인하도록 하자 이거야. 만약에 뭐 변제 뭐 이런 거는 여전히 B가 청구 이유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요 소송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신소가 시효 중단의 신소가 제기되었다라는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요. 그 인정할 필요 없다 이거야. 뭐 이런 그 새로운 유형의 확인 소송이라는 거 별로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낯설고 설익은 소송 형태를 추가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형 대법관의 의견은요. 뭐 새로운 유형의 확인 소송이 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청구권 확인 소송을 하도록 하자 이거야. 청구권 확인 소송. 그래서 A가 이제 B에 대해서 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소를 제기할 때는 또 이거에 대한 이행을 구할 게 아니라 요 청구권에 대한 그냥 확인만 구하도록 하자 이거야. 뭐 예를 들면 뭐 2000년 1월 1일자 대여를 기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뭐 1억 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 청구권 확인 소송만 제기하면 충분하지. 새로운 유형의 확인 소송, 그거는 뭐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요거 전에 판례까지 같이 참고해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판결인데요. 근데 실무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크게 뭐 변화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뭐 여러 이유로 그냥 그러니까 이행해소를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뭐 비용이라도 좀 깎아주면 새로운 유형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는데 그것도 딱 정립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